군사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체제는 자신의 취약점, 정치적 정통성의 결여를 경제개발과 반공주의의 논리로 메우려 했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노동력, 그리고 자본.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 8억 달러 가량의 차관과 기술 제휴를 얻어내게 되는데요. 그 결과 해방 후 20년간 단절됐던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되며 국가 간 교류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1975년 일본 도쿄화랑에서 열린 한국 5인의 작가 5가지 흰색전은 훗날 단색화라고 불릴 작품들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야마모토 사장은 이동엽 작가의 캔버스 표면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보고서 마치 오래된 조선 백자에서 보이는 금을 떠올리며 감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 서문을 쓴 평론가 나카하라 유스케는 5작가의 백색을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와 전혀 다른 한국적인 색이라고 상찬했습니다. 이들의 흰색은 단지 색채가 아니라 오히려 반색채적이며 어떤 근원적인 것이자 한국적인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백이민족, 이조백자, 여백개미 등 우리는 한국적인 것과 백색 사이의 관계를 당연시 해왔는데요. 이 백색 가스라이팅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1970년대 한국 미술계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유령이. 단색화를 다루는 논문들을 뒤지다 보니 여러 실마리들이 모여 결국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한 일본인으로 좁혀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었던 걸까요? 야나기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소박한 민속 공예품에 빠져 열심히 수집하던 일종의 조선 덕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은 보물들, 민속 공예품을 토대로 조선 민예론을 정립했는데요. 그의 민예운동은 소수 엘리트의 고급 예술이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 깃든 소박한 공예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정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완벽하고 귀족적인 미를 추구하는 중국 예술이나 장식적이고 형식적인 미를 따지는 일본 예술과 달리 이름 모를 도공이 만든 도자기의 무심함과 자기적이지 않은 조선의 미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그의 조선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대단해서 자신의 조국 일본 제국의 일침을 놓을 정도였는데요. 1919년 3.1운동이 강제로 해산되자 그는 요미우리 신문에 조선인을 생각한다라는 글을 기고하며 시위대를 무력 진압한 일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 조선 총독부가 앞을 가로막는 광화문을 철거하려 하자 신문에 사라지려 하는 한 조선 건축을 위하여라는 사설을 실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죠. 다행히도 광화문은 철거를 면하고 자리를 이동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조선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애정과 존경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그는 일본의 국보 상당수가 사실 조선 장인들의 작품이며 일본 문화는 조선에 크게 빚지고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일화 때문인지 오늘까지도 한국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켜내려 한 야나기 센세에게 무한한 찬사와 감사를 표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의 민예로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는 조선 백자에서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미와 단아함을 발견했고 조선인이 입은 백의에서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의 비통한 심정을 읽어냈습니다. 나아가 그는 조선의 역사를 3000년간 외세 침략에 시달려온 비애의 역사로 서술하고 그 슬픔의 정조가 조선 예술 전체에 배어있다고 주장했죠. 아니 야나기 센세, 조선의 역사는 500여 년에 불과한 세습 왕조인데요. 야나기로부터 파생된 비애의 미, 백이민족, 한의 정서 같은 엄표들은 이후 한국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상투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등장했는데요. 시인 채아림은 야나기의 글이 조선인의 상처를 위로한 면은 인정하면서도 한국 역사를 패배주의와 사대주의로 점철된 비자주적 역사로 날조했다고 비판했고 문학평론가 홍사중은 한민족의 백이는 슬픔의 백이 아니라 태양을 상징하는 밝고 낙천적인 백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오방색, 단청, 색동처럼 다채로운 색채 문화의 전통을 근거로 한민족이 흰색만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야나기 센세에게 조선 문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그토록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문화라 부르는 것은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감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가 됩니다. 당시 조선인에게 백자나 백의, 한지나 창호는 그저 삶의 일부였기에 그것에서 특별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근대화된 일본 제국의 문명인이었던 야나기는 정근대적 조선을 문화적인 감상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보다 앞서 근대화된 입지에서 자신을 문명적, 합리적, 자율적 지위에 두고 식민지 조선을 자연적, 토속적, 정체된 열등한 위치에 놓고 바라보았죠.
야나기는 조선의 문화에 자신들이 이미 상실했다고 믿은 순수한 자연, 정근대적 소박함, 정신적 가치를 투사했습니다. 결국 그의 시선에는 근대 문명의 물질주의적이고 엘리트적인 예술의 반대편에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동양적 조선의 문화를 놓는 오리엔탈리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화문을 파괴하려는 일제를 향한 그의 비판 역시 식민지배의 폭력 그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 조선을 초월적이고 순수한 관념 속의 문화유산으로 환원한 그의 시선에서 비롯된 문제제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1975년에 열린 흰색전의 서문을 쓴 나카하라 유스케의 백색 미학에도 야나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서문에서 백색은 어떤 근원적인 것, 모태, 우주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본은 남성적, 물질적 차원에 두고 그 반대편의 타자로서 일본을 제외한 동양과 조선을 여성적, 자연적, 초월적인 것으로 신비화하고 주변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단색화에 대한 한국 비평가들의 글들도 사실상 나카하라 글을 복붙한 수준이었던 걸로 보아 한국인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정체성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침내 우린 단색화의 특성 중 하나로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민족성에 채워질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전통문화 정책을 장려하며 민족적 주체의 형식을 구성하려 했다면 미술은 조선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계승한 단색화를 통해 한국적인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논리를 야나기의 백색 미학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흰색전은 자신들의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식민지 미학의 대부 야나기의 망령을 소환하는 강령술이 펼쳐지는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을 향한 백색 가스라이팅은 전적으로 일본의 상상뿐이었을까요? 야나기의 미학에 따른 한국적 정체성은 분명히 일제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깊이 침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일본의 의도대로 구성된 것만은 아닌데요.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단색화를 분석한 윤진이에 따르면 단색화가 구성한 한국적 문화 정체성은 불변하는 본질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서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혼성의 산물입니다. 호미바바에 따르면 식민지 본국은 피식민지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와 지식을 전수하며 동화와 차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본국은 모든 지식을 온전히 전수해주지는 않는데요. 권력 관계는 유지된 채 여전히 피식민지인으로서 열등감을 느끼는 수준에서 자신들과 동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전수됩니다. 그로 인해 피식민지인들은 흉내내기, 즉 불완전한 모방을 통해 지배자들과 거의 똑같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혼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호미바바에 따르면 반복된 흉내를 통해 형성된 혼성적 주체성은 오히려 지배자 문화와의 차이를 생성하며 지배자가 굴복시키려 했던 의도에 반하는 저항적 주체성마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알다시피 일본이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서구의 것을 가져와 자신들의 것으로 전유하는 것인데요. 일제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흉내내고 재구성해 자신을 서구와 같은 지위에 두고 반대편의 타자로서 아시아 국가들을 열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열등한 자연적, 토속적 등의 위치를 부여해 우월한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정당화했던 것처럼 말이죠. 흥미로운 건 한국 또한 일본 오리엔탈리즘을 흉내내고 반복합니다. 단색화는 일제로부터 상실된 정체성과 근대화 과정에 생겨난 정체성의 공백에 무의자연의 노장사상과 서구의 형식주의 그리고 야나기의 백색미학 등 여러 사상이 뒤섞인 혼성적 정체성을 구성한 것입니다. 즉 일본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선과 비슷하지만 완벽히 동일하지만은 않은 이질적인 혼성물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포스트 식민주의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 담론, 구조, 권력 등 어쨌든 그런 기표들의 연쇄와 반복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허나 단색화가 반복 재생산하는 민족적 정체성은 어떤 한국의 정신과 같은 본질적인 것으로 절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색화가 출현할 수 있었던 외부적 조건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단색화 내부로 들어가 그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색화는 초기에 백색 모노크롬 혹은 미니멀리즘이라 불렸는데요. 그렇다면 서구의 모노크롬이나 미니멀리즘과는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요?
모노크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초 러시아의 카지미르 말레비치와 알렉산더 로드첸코를 만나게 됩니다. 모노크롬은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 혁명의 여파 속에서 탄생했는데요. 러시아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 했듯이 예술가들은 예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절대주의를 주창했던 말레비치는 형상을 제거하고 검은 사각형만을 남김으로써 회화의 영도, 회화의 가장 밑바닥, 회화의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반면 로드첸코가 보여주려 한 것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 캔버스 위에 남겨진 것은 물질적 색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회화의 종말을 선언하며 미술관을 위한 회화가 아니라 삶을 위한 예술로 나아갔죠. 둘은 회화에서 형상을 제거하고 어떤 대상을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나아간 방향은 순수한 정신적 체험과 물질적 실천이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전자가 마크 로스코와 바넷 뉴먼 같은 생면의 정신적 신비주의로 계승되었다면 후자는 프랭크 스텔라, 로버트 라이먼과 같은 회화의 물질성에 주목하는 작가들로 이어졌죠. 한국의 단색화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마도 말레비치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회화나 한지 같은 소재에서 물질성을 탐구하는 이들도 있긴 했지만 보다 두드러지는 건 한국적인 백색에 투사된 동양적 미, 한국적 정신 같은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색화의 또 다른 특성은 박서보의 캔버스 위에 남겨진 연필 자국들처럼 반복해서 남겨진 작가의 행위인데요. 연필로 긋는 것은 그리는 행위지만 동시에 이미 칠해진 백색 유화를 지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적 상황은 재현을 거부하고 반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니멀리즘과 비슷하지만 단색화에서 드러나는 반복은 작가의 손이나 신체를 통한 수공예적 행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캔버스는 재현이 아니라 회화의 평면성과 물성이 드러나는 표면이 되고 추상표현주의의 액션 페인팅처럼 행위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회화의 형식주의적 실험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박서보의 반복적 행위는 마치 난을 치는 조선시대 선비처럼 일종의 자기수양적 제스처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캔버스는 작가와 회화, 주체와 세계가 접촉하는 만남의 장소였는데 그 만남을 매개하는 건 그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신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와 만남의 미술로는 이우환에게서 영향받은 것으로 이우환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로 철판, 돌, 유리 등을 사용하는 설치 작업들에서 이우환은 어떤 의도를 갖고 대상을 구성한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작품과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서양 철학에서 인식하고 행위하는 주체와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객체 사이의 이양 대립, 서양 미술에서 의도를 갖고 대상들을 변형하고 구성하는 작가와 그 의미를 담아낸 작품이라는 구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인데요. 설치에서 회화로 옮겨간 후에도 이우환은 캔버스에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최소한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주체와 세계 사이의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단색화는 얼추 하나의 스타일로 갖춰지며 특성들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한지나 서예 같은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면서 작가가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수작업과 반복적인 행위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영우 작가는 캔버스 대신 전통 한지에 주목했는데요. 작가는 한지를 손가락으로 반복해서 뚫거나 찢는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떠올린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한지와 접촉하면서 생기는 우연한 자국들에 주목한 것이죠. 반면 윤형근 작가는 서양화 재료는 그대로 사용하되 동양화에서 농담에 따라 번지는 기법을 접목했습니다. 작가는 마치 돌을 닦듯이 물감을 최소 며칠, 최대 몇 달에 걸쳐 반복해서 덧칠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죠. 그리고 하종현 작가는 캔버스 한쪽 면에서 물감을 밀어내 그대로 굳히거나 반복해서 물감을 통과시키고 쓸어내리는 행위를 통해 우연적인 물감들의 형태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화가가 붓으로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이 아니니 회화라 부르기도 애매하고 관객은 어디가 캔버스의 정면인지 뒷면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죠. 정상화 작가는 캔버스에 백색 물감을 칠하고 말린 뒤 격자 형태로 캔버스를 접어 균열을 만들고 네모 속에 물감을 떼내고 다시 채워 넣는 수작업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 제작하는데 꼬박 몇 달이 걸리는 아주 고단한 작업이었죠. 그렇다면 단색화와 서구의 미니멀리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복입니다.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는 캔버스 천을 지지하는 나무 틀의 폭 7.6cm 검은 띠를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사실 스텔라는 어떤 대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화의 기본 조건으로 주어진 캔버스 틀을 색띠라는 조형적 요소를 통해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 작품에는 어떤 환영이나 깊이, 중심이나 작가가 의도한 상징 같은 건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관객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전부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미니멀리즘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그 반복으로 생기는 차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수열성에 대한 예술가들의 미학적 반응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끝도 없이 찍어내는 대량 생산 체계가 도래하자 뛰어난 천재 예술가가 생산한 세상에 하나뿐이 원본으로서의 독창적인 작품, 아우라 같은 예술의 질서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인데요. 오히려 예술가들은 그 기계적 생산의 반복적인 제작 방식을 스스로 미러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색화에서 반복은 자본주의적 기계 생산의 수열성을 미러링한다기보다는 세속적 세계로부터 벗어난 주체의 수공예적 반복적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이우환이 서양 철학의 주체와 대상의 이양 대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처럼 단색화의 주체는 다분히 동양적인 색채를 띤 주체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주체와 세계의 합의를 이루는 무라일체, 오히려 주체의 소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반복해서 연필을 긋거나 한지와 접촉하고 물감을 덧바르며 그것과 대립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고 물질의 우연성과 고유한 리듬의 신체를 내맡긴 채 자신을 비워나가는 행위를 수행했죠. 야나기가 조선의 민예품에서 발견했던 무작위성 그리고 인공미와 대비되는 자연미가 재발견되고 있네요. 결국 이우환이 인위적 구성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행위로 작품을 제작하는 점, 박서보가 반복해서 연필을 긋는 자기수양적 제스처는 노장사상, 즉 세속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무의자연을 추구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으로 같은 대상을 반복 생산하며 기계가 되고 싶어 했다면 박서보는 캔버스의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과거 선비나 도인처럼 자기 수양하는 내면적 성찰과 은둔의 미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색화는 세속적 세계로부터 한 걸음 물러난 아주 고상하고 보편적인 주체를 상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체는 단색화처럼 흰 빛깔을 띤 순수하고 속세를 벗어난 초월적인 주체였을까요?